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15일 화요일 코스피는 오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뒷심 발휘하면서 0.4% 오른 3,2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많이 올랐네요. 1.7% 가까이 올라서 81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린 1,38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4.9도. 어제 오늘 아마 카드사나 전자결제 회사에서 보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문자들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 타이밍을 노린 피싱 문자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진짜는 인터넷 링크 URL이 없다고 해요. 미리 신청하라면서 여기 누르라고 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꼭 주의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자, 에픽하이의 플라이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카메라 화면 보시는 분들은 케이크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 있는데, 자, 오늘이 사실은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가 탄생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짝짝짝짝짝. 저도 사실 하루하루를 좀 무사히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만 했지 세어보질 않아가지고 오늘 원고 보고 알았어요. 100일인지.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뒤집기도 못하는 그 사람이 청취율 조사를 벌써 2번째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오늘 100일을 맞았습니다.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문자 먼저 보죠. 5169님께서 어제 수박 한 통을 샀는데 우와 3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나 직장인들끼리 저렴하게 박스로 구매해서 소분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 겨울에 그 인터넷에서 겨울 수박이라고 본 가격하고 올 여름 수박하고 가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지난 겨울에 수박은 여름에 먹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소분 문화 저도 봤어요. 뭐 고기도 한 3kg 사다가 저울로 즉시 나눠서 가져간다고 하죠. 참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이 얘기 또 100일이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일이니까 더 해야 돼요. 만약에 전화를 02-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를 받으셨다. 그러면 선생님 즐겨 듣는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하시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외쳐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과 후 목돈연구소 더위 극복 프로젝트 치킨데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100일이니까 오늘도 하죠. 예, 오늘도 하죠. 뭐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지 사진과 함께 짧은 사연 샵에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해서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숙님도 그렇고 조은희님도 그렇고요. 이준하님도 그렇고 정미선님, 김금님, 안기영님, 문성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100일 축하해주고 계시는데요.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1000일 만일 기념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또 저희한테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자,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때 그 시절 뉴스로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뒷목을 잡은 건 브라질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커피 애호가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입니다. 이들이 마시는 원두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브라질산이죠. 특히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의 아라비카 원두 대부분은 브라질에서 옵니다. 최근 브라질과 베트남의 가뭄 여파로 원두 수확이 줄면서 미국 식료품점에서 파는 원두 가격은 1년 새 2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만약 관세까지 더해지면 원두 가격은 물론 소비자가 낼 커피값까지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당장은 괜찮습니다.
미국의 커피 업체들은 수개월치 원두를 미리 계약해두기 때문에 가격 인상까지는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을 전망인데요. 50%든 그 이하든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가을 이후 커피 공급망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브라질의 관세는 의외의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입니다. 고율 관세로 미국 커피 업자들이 브라질 원두를 못 사게 되면 브라질은 미국을 대신할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브라질 원두가 아시아로 쏠리면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생기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로스팅된 원두를 수입하는 스타벅스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로스팅 기술, 맛의 일관성을 이유로 미국 본사가 현지에서 로스팅한 원두 완제품을 직접 전 세계 매장에 공급하기 때문이죠. 즉 브라질에서 관세를 붙여 원두를 비싸게 사오게 되면 이 여파가 고스란히 한국 스타벅스 가격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과 최대 소비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 커피 한 잔의 가격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0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덕분에 잘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제 트렌드 어떤 거 분석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우리 소비 생활의 동반자죠. 네. 바로 카드 산업.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카드도. 근데 이 카드 산업이 최근 맞이한 순환 시대에 네.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 해요.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네. 최근에 일본에 오래 살고 있는 친구 한 명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본은 요새도 현금을 진짜 많이 쓰는데 한국은 일본이랑 달리 현금 없는 사회가 좀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다 카드를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 신용카드 회사 되게 잘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주변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요새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의식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더 한숨이 짙어진 모습인데요. 네. 최근 카드 업계가 맞이한 위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업계 위기. 이 일반 이용자들은 사실 쓰는 사람이기만 하니까 실감이 어려운데 그렇죠. 얼마나 심각해요? 일단 알기 쉽게 당장 실적 자체가 안 좋은데요.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카드사 대부분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국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 요 카드업계가 보통 그 회사 순이익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순위를 한번 쭉 읊어보면은 네. 삼성, 신한, KB, 현대, 하나, 우리, 롯데, BC 순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로 따지면은 삼성카드, 하나카드가 순이익이 소폭 올랐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두 자릿수 순이익 감소. 60%까지 떨어진 회사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치로는 좀 위기를 알긴 하겠는데 이거 정말 회사가 좀 타격이 클 정도로 위기구나 하고 실감할 만한 그런 회사 내부의 변화도 있나요? 맞아요. 실적만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게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많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신한카드가 있는데요. 신한카드가 최근에만 2번 희망퇴직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 최근에 또 한 번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는데요. 한 100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신청을 해가지고 회사를 나갔다고 하고요. 근데 보통 희망퇴직이 보통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올해 상반기에 또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업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중복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이런 대규모 조직 개편도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졌다는 방증 아닌가 싶고요. 네. 신한카드 외에도 또 여러 카드 회사들이 그 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 8개월 남은 대표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최근에. 사임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수익성 악화가 이 배경 아니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롯데카드인데요. 네. 롯데카드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2% 넘게 빠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MBK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데 매각을 추진 중이긴 한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최근 뉴스인데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MK 계열사잖아요. 네.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서 여러모로 안팎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카드사 실적이 나빠진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카드를 안 써서 그런 거죠? 맞아요. 이렇게 사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소비 침체. 사람들이 카드를 안 긁는다. 이제 카드업계 주 수익원은 역시 수수료거든요. 네. 이용자가 카드를 긁으면은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불황이 길어지면서 카드 자체를 안 긁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저만 해도 카드를 예전보다 안 쓰게 된 게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네. 아, 또 근데 그렇게. 요새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 매출보다 더 커졌을 정도로 이렇게 존재감이 더 대단한데 네. 온라인 쇼핑할 때 카드 말고 그냥 간편 결제로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네. 쿠팡이랄지 배민이랄지.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삼중고란 얘기 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에요? 네, 또 나머지 두 가지 구조적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두 번째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아, 이게 카드사가 은행이랑 달리 고객이 예치하는 예금 같은 게 없잖아요. 그쵸. 항상 네. 먼저 고객을 대신해서 내주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카드사는 쉽게 말해서 빚을 져서 먼저 빚을 지고 그 돈을 고객한테 빌려준다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수익보다 커지는 구조가 지속되게 됐고요. 아, 보통 카드채라는 거를 맞아요. 발행을 해서 돈을 가져오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또 방법이 점점 줄어들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요. 네. 수수료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수수료를 계속 낮춰오고 있는데요. 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18년 동안 15차례 인하가 됐습니다. 와. 근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주 수익원이 계속 깎이는 셈이라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영업자는 좀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카드사 자금 끌어오는 것도 녹록치 않고 수수료 인하 때문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특히나 또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있다고 또 그러죠. 맞습니다. 앞에 말한 세 가지 요인은 제가 볼 땐 뭐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뭐 카드사가 노력한다고 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새 들어 더 왜 실적이 악화되고 더 분위기가 안 좋냐. 네. 요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악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이제 수수료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수수료를 계속 낮추다 보니까 카드사도 이걸로는 내가 돈을 더 못 벌겠다. 실제 카드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수료 수익을 늘려서 돈을 버는 건 좀 거의 포기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도 수수료 말고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가 하나가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카드론 상품 들어보셨죠? 네. 이게 보통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데 이제 금리가 한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요거가 이제 이자가 쏠쏠하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섰고 지금은 전체 영업 수익에서 카드론 이런 게 차지하는 이자 수익 비중이 20%를 웃돌 정도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카드론 영업이 잘 됐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서민들의 자금 여력이 좀 어려워졌다. 맞아요. 또는 이제 돈 구할 창구가 점점 마땅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은행 같은 제1금융권 갔다가 그다음 2금융권 갔다가 카드론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불법 사금융 이런 사채. 쪽에 가니까. 네. 근데 이 카드론마저도 요즘에는 좀 규제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정부에서. 네. 금융당국이 7월 들어서 카드론 규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론은 지금까지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어요. 네. 근데 요거를 앞으로는 신용 대출로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동안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게 서민 급전 창구였잖아요. 네. 카드론이. 그래가지고 DSR 같은 이런 규제에서도 제외가 됐었어요. 이건 신용 대출 대상이니까. 근데 이제는 신용 대출로 포함이 되면서 모든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그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그 부동산 이런 거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네. 그 대출 규제의 일환인데요. 그 정부에서는 카드론으로 받은 대출을 이걸로도 이제 주택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연소득 내까지 신용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론에 따른 이자 수익이 사라지게 된 셈이고요. 이 카드론이 막히면은 신용카드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이 카드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하나가 연체율입니다. 아, 연체율. 네.
이게 많이 올랐죠. 근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 게 카드론이었어요. 왜냐면은 연체를 하니까 급하니까 카드론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카드값을 돌려막고 이런 거였는데 네. 카드론이 막히면은 연체한 빚을 못 갚고 그럼 연체율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조짐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강지영님께서 카드 업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카드 혜택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게 느낌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진짜로 카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역시. 저도 예전부터 카드를 취재를 해와가지고 막 카드사한테 알짜 카드 물어보고 네. 어떤 거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개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거의 다 없앴고 실제로 카드사에서도 알짜 카드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인기 있었던 게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 많이 쌓아주고 있었죠. 이런 이제 유명한 시대를 풍미한 혜자 카드라고 했던 네, 것들이 네. 있었는데 요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카드사들은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카드 혜택이 줄어드니까 이용자가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굳이 쓸 이유가 있나? 특히나 뭐 요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간편 결제들 뭐 편리하고 적립도 많이 해주고 요새는 뭐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처도 많고 이런 거 쓰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신용카드를 없애고 간편 결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에 빠진 게 혜택이 줄었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를 안 써요. 그러면 카드사 수익이 줄고 그러면은 수익이 줄으니까 또 혜택을 또 줄이고 그러면은 또 카드를 안 쓰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간편 결제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막 나왔을 때 카드사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는 신용카드로도 충분해 투자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좀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드업계 관계자도 아니고 근데 저도 그렇고 업계 관계자들도 말하는 게 다들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특히 해외 카드사들이랑 달리 국내 카드업계는 워낙 좀 정부 입김이 강한 것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장기 불황, 소비 침체 같은 구조적인 한계도 명확하고요. 근데 호재도 있습니다. 반갑게도. 특히 다음 주부터 지급 예정이죠.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네. 요거가 이제 카드사한테 그래도 좀 호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문자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네. 신청하셔야죠. 서로 우리 카드로 받으라고. 그죠. 마케팅이 엄청난데 이게 그 과거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요. 네. 그때를 살펴보면은 전체 70% 이상을 카드로 이제 쿠폰을 받아가지고 썼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결제해도 수수료를 일부 카드사들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비 쿠폰이 12조 규모인데 요게 카드로 결제되면은 수수료 수익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물론 카드사도 이제 이게 공짜로 그냥 얻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별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런 데다가 비용을 좀 쓰긴 써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카드 결제가 늘어난다는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마케팅 기회가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 업계 판단이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주가도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국내 카드사 중에 유일한 상장사가 바로 삼성카드인데요. 네. 최근에 주가가 9년 만에 최고가 경신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순이익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업계 1위도 탈환했고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소비 쿠폰 수혜주 이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한몫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비가 늘어나야 카드사도 살아나는 건데 자체적으로 어떤 위기 극복 노력은 없어요? 네, 사실 여러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PLCC 카드가 있습니다. PLCC 카드. 네, 요거는 이제 카드사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랑 협업을 해가지고 한두 개의 혜택에 이제 몰아주는 형태의 카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스벅 전용 카드, 뭐 배민 전용 카드, 뭐 그런 전용 카드도 많이 나오죠 요즘. 네, 뭐 배민에 썼을 때 뭐 적립이랑 할인 혜택을 캐시백 혜택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카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 요게 뭐 당장 수익도 수익이지만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카드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카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대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제 PLCC 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을 새로 대표로 취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카드가 내수에서 많이 쓰이는데 요새 내수 시장 자체가 한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 갈 때 카드, 이른바 트래블 카드 이런 것들도 많이 쓰죠. 그 해외에 가서 환전하거나 현금 인출할 때 수수료 무료 같은 기능을 넣은 이 여행 카드들 많이 그 카드사들이 하고 있고 2022년 하나카드 시작으로 지금 신한, 뭐 KB, 우리 농협 이런 데서도 다 트래블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네. 이런 것들도 카드사 뭐 당장은 아니지만 카드사 미래 먹거리로 꼽히면서 요새 기술 개발 투자들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한이나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도 출원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구조적 자체에 어떤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고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비의 힙송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100일 축하한다고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눈에 띄는 문자가 있는데 8626님은 남편분과 함께 육아휴직하고 쌍둥이 남매 돌보면서 청취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열심히 청취해서 목돈 만지고 싶다고 100일 축하해 주셨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2385님은 뱃속 아가랑 태교 여행 다녀오시는 길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출산까지 딱 100일 남았는데 방과후 목돈연구소도 100일이라고 100일 축하해 주셨어요. 자, 9535님은 10개월 아기와 함께 듣고 계시다고요. 육아하면서 라디오 항상 듣는데 그래서 그런지 5살 첫째가 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자, 이 지금 문자 소개해드린 세 분들이 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조기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우리 쌍둥이 남매도 그다음에 뱃속에 아가도 10개월 된 아가도 그다음에 5살 첫째도 경제 얘기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두루두루 듣다 보면 다 이게 남는답니다.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자,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좋은 얘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대표적인 가상자산 종목인 이것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에 더해 미국 하원이 이번 주를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하는 크립토 위크로 지정한 것에 힘입어서 일주일간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 가상자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이버머니, 2번 도토리, 3번 비트코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37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3월 29일 조선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맥도날드 햄버거 한국 진출입니다. 와, 맥도날드 햄버거 얘기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콜라, 청바지와 함께 양키 문명을 상징한다는 햄버거의 세계적 기업 미국 맥도날드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첫 시도 5년 만에 개점이 이뤄졌는데 이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무역 분쟁이 일기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가장 신중한 기업 맥도날드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에 상륙했다며 일면에 소개하기도 해 화제입니다. 맥도날드의 개점으로 매년 30%씩 급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 업계에도 회오리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80년대 들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외식 업체들이 부침을 거듭하다가 현재 버거킹, 웬디스, 롯데리아 등 10여 개 체인이 영업 중입니다. 미국 내 1, 2, 3위 업체인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가 한국에서 경쟁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와, 정말
정겨운 이름들 많이 네. 나오네요. 오늘 또 햄버거 관련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궁금한데 점심 안 드셨어요? 아, 네. 먹고 싶어서. 네. 이 사실 햄버거는 한때는 정크푸드로 여겨져서 좀 네.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에 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전에 라떼뉴스에서 피자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피자 시장은 요즘에 수요가 위축돼서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많은 반면에 햄버거 시장은 주요 업체들이 장사를 잘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피자와 햄버거가 극과 극으로 대비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시장의 역사와 최근 트렌드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1위 업체 맥도날드가 한국 시장에서는 또 보니까 후발 주자네요.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네. 한국에 햄버거 매장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예요? 햄버거라는 음식은 6.25 전쟁 때 주한 미군들을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네. 본격적인 전문 매장이 국내에 처음 들어선 건 1979년 10월입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문을 연 롯데리아가 1호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개점 당시에 롯데리아 햄버거 가격이 450원이었다고 하네요. 아, 450원이면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350원이었다고 하고요. 냄비국수가 6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음식이었고 좀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또 서구적인 맛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어린이와 젊은 층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서울 도심의 명소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해 말에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출발이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79년에 네, 롯데리아가 1등이었군요. 그러게요. 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햄버거들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1980년대부터 경제 고성장하면서 식생활 수준이 향상됐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같은 국제 행사 개최가 외식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는데요. 1984년에 글로벌 2위 햄버거 기업인 버거킹 또 3위 기업인 웬디스가 한국에 먼저 들어왔고 1988년엔 이제 기사에서 보셨던 1위 맥도날드까지 진출을 마쳤습니다. 또 1990년이 되면 하디스도 들어오기도 했고요. 후발주자들이 계속 좀 들어왔습니다. 저 이거 생각나요. 예전에 이대 앞에 웬디스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인지 밀크쉐이크인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맥도날드도 그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 저희 큰언니가 잠실 쪽에서 큰언니가 사줬어요. 처음으로. 빅맥을 너무 어릴 때 처음 먹어본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아, 했던 세상에 이런 맛이.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어릴 때 밀크쉐이크랑 같이 먹었던 거 좀 네. 추억 많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브랜드 저희 얘기했던 거 네. 보면 이 로고를 생각해 보시면요. 많이 들어간 색깔이 있습니다. 좀 뭔지 바로 좀 떠오르시죠? 빨강색, 네. 하나만 더. 네. 노랑색. 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네. 햄버거 브랜드 로고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케찹하고 머스타드를 상징한다. 아, 그거였군요. 네, 좀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네. 일단 소비자들이 음식 모양을 쉽게 연상하는 효과도 있고 차분하지 않고 밝은 컬러다 보니까 식욕을 자극하는 그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브랜드 색상을 좀 밝고 자극적으로 하면 사람들한테 좀 오래 지긋하게 머물지 않고 빨리 먹고 나가야 될 곳 좀 이런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뭐 햄버거 가게 이런 데는 네. 의자가 굉장히 딱딱해요. 아, 불편하죠. 네, 그것도 빨리 먹고 나가라. 얼른 오셔서 얼른 드시고 가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이 맥도날드가 한국에 진출할 당시에 미국과 무역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이 패티에 들어가는 쇠고기 그리고 감자튀김에 들어가는 감자 이 재료를 어디서 조달할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맥도날드는 세계 어디서든 균일한 맛을 중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산 냉동 재료를 들여다 쓰고 싶어 했는데 이 당시 미국산 쇠고기와 프렌치 프라이용 감자는 수입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 맥도날드 본사 경영진이 수시로 한국에 와서 사정도 해보고 또 미국 정부를 통해서 압박도 넣어봤습니다만 우리 통상 당국이 반대해서 실패를 했고요. 결국에 한국산을 쓰는 조건으로 매장을 열게 됐다는 뒷이야기도 있네요. 오, 결국에 한국산이 이긴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한미 통상 마찰에서 우리 입장 관철해가지고 이긴 네.
요즘 같으면 잘 생각을 할 수 없는. 저 이번에도 좀 그랬으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네. 사실 그 당시 사례가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 맥도날드의 치밀한 사전 시장 조사가 저는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맥도날드가 1960년대에도 한국에 와서 시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인의 식습관에는 햄버거가 안 맞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진출 계획을 접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왜 안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뭐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한국인은 물기가 없는 뻑뻑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라고 봤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개걸스럽게 뭘 먹는 거를 꺼려한다. 이게 있었고, 네. 또 세 번째는 한국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햄버거는 일하면서도 먹고 움직이면서도 먹고 하는 것이어서 60년대에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가 그렇죠. 어디 음식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네. 그 뚝뚝 소스 흘려가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개걸스럽게 먹느냐 네.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이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1980년대에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타진했다는 거는 그 사이에 한국의 식문화도 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외식 산업도 결국은 국민 소득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요때는 소득이 많이 늘어서 1인당 3,000달러대 진입한 시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중산층을 불러들일 만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맥도날드가 한국에 1호점을 열기 전에 2년 전부터 연인원 600여 명을 투입해서 이 본사 직원을 한국에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림픽이 열린 88년에 미국의 3대 햄버거 브랜드가 모두 들어오게 됐고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상승했고 또 햄버거 가게가 어린이들 생일 파티 장소로도 떠오르는 등등 한 1990년대에는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동안 이제 부모님이 이제 햄버거 같은 거 몸에 안 좋다 사 먹지 말아라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잘 됐을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한 2000년대에는 이제 패스트푸드에 대한 좀 반감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된 시기였는데요. 웰빙 트렌드가 주목을 받았었죠. 이제 햄버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쉽게 가시질 않았고 네. 광우병 파동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 한때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매장 수가 10% 이상 감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햄버거 기업들한테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만 이 몸에 그래도 덜 해롭게 건강하게 좀 맛의 변신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산물이나 야채 또 국산 한우처럼 식자재를 차별화한다든가 좀 패스트푸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맥도날드 같은 거를 얘기하면 뭐 와퍼, 뭐 빅맥 이런 글로벌 대표 메뉴 외에도 햄버거 종류가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안에 들어가는 게 네, 네.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국내 기업들도 한국인 입맛에 맞춘 메뉴로 대응을 했고요. 또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국인의 맞춤형으로 토종 메뉴를 만든 시초가 1992년에 롯데리아가 내놓은 불고기 버거였습니다. 지금도 뭐 스테디셀러죠. 네. 30년 넘게 10억 개 이상 판매량이 기록을 했고 고객층이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 좀 더 높은 연령대로 넓어지는 이런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에 뭐 쌀로 만든 라이스버거 같은 것들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도 이제 토종 맞춤형 메뉴들을 적극적으로 내놨는데 이 맥도날드에서는 창녕 마늘, 보성 녹돈, 진도 대파, 진주 고추 이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정판 메뉴를 1년에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버거킹에서는 한국 시장 전용으로 만들었던 콰트로 치즈 와퍼, 큐브 스테이크 와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역수출되기도 합니다. 진짜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네. 헷갈려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아예 저렴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급스럽거나 이렇게 다양화된 것 같아요. 네, 근래에는 이제 외국물 먹은 비싼 브랜드들 더 많이 들어왔죠. 네. 경쟁 구도가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뭐 쉐이크 쉑이나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 이 쉐이크 쉑은 SPC에서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는 한화가 들여온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가서 메뉴판 보시면은 좀 입이 떡 벌어지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햄버거 단품이 가장 싼 게 9,000원대, 또 비싼 건 16,000원대도 있습니다. 더 비싼 걸 맛보고 싶다. 그러면 고든 램지 버거 가시면 되는데요. 네. 단품이 2만 원에서 시작하고요. 가장 비싼 게 1966 버거라고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14만 원. 네, 이것도 있습니다. 네.
저 고든 램지 한번 호기심에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아, 가셨어요? 먹어봤거든요. 예, 예. 근데 들고 먹는 햄버거 생각났어요. 뭔가 나이프로 썰어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에서 이거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는 했는데. 예, 뭐. 사실 고든 램지는 이제 버거를 네. 하이엔드 음식으로 이제 재창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고급 요리라는 건데 네. 좀 이런 고급 사례들도 있지만 햄버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음식으로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가성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토종 후발주자 중에 맘스터치 사례 좀 들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1997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사업이 잘 안 되다가 2005년에 내놓은 싸이버거가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 단품 가격이 현재 4,900원 정도, 상당히 뭐 가성비가 있다는 평을 받고 네. 이 얼마 전에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가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워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4,500원짜리 햄버거를 내놨어요. 이 맘스터치를 정조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린이 메뉴도 사실 되게 실하고 네. 장난감도 주고 전 자주 애용을 하는데 아까 햄버거 시장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좀 업체 실적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상위권 업체들이 점포 수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매출도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이 한국 맥도날드가 시장 1위인데 작년 매출이 1년 전보다 12% 가까이 늘면서 1조 2,500억 원 기록했습니다. 버거킹과 맘스터치, KFC도 매출이 10% 안팎 늘면서 모두 역대 최대 기록 경신했고요. 영업이익도 업체별로 적게는 100억 원대, 많게는 300억 원대씩 올렸습니다. 와, 이렇게 햄버거 업체가 좀 약진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인데 네. 그래도 저렴한 한 끼를 찾는 수요가 많다. 좀 이런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햄버거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졌죠. 이제 세트 시키면은 10,000원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기는 한데 네. 다른 외식 물가가 워낙 뛰다 보니까 혼자 한 끼 식사 해결하는 데는 상대적으로는 경쟁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은 과거보다 좀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를 보면 햄버거가 사실은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책임지는 빵이 있고 또 단백질과 지방을 책임지는 패티가 있고 또 채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영양이 그래도 잘 잡힌 식품이라는 겁니다. 이 햄버거 업체에서는 감자튀김 안 먹고 또 탄산음료는 제로 음료로 먹으면 그래도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거 확인하고 가죠. 네. 햄버거 영양, 네. 칼로리 측면에서 어때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조사 좀 했는데 네. 이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비례해서 갑니다. 가장 큰 와퍼가 한 673kcal이고요. 가장 작은 빅맥이 590kcal.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20대 성인 남녀의 일일 권장량이 한 2,100에서 2,600kcal 정도 됩니다. 한 끼치고는 뭐 그렇게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단백질과 당류, 나트륨은 이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를 채우게 되고요. 포화지방은 조금 많습니다. 일일 권장량의 70% 정도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약간 부족합니다. 이 가장 작은 롯데리아 한우 불고기 버거가 44g이고 맘스터치 싸이버거가 60g, 한 일일 권장량의 5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자체로만 보면은 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또 사실은 햄버거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탄산음료랑 감자튀김 같이 드시잖아요. 네. 좀 건강식이라고 해야 될지 좀 한쪽 손만 들어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 마셔야 돼요, 물. 이 햄버거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이중 가격제가 잇따라 도입이 되면서 네. 소비자들이 좀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중 가격제라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 점주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 주문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매장하고 배달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현재 롯데리아 사례를 보면 이 매장에서 불고기 세트를 시키면 7,300원이고 네. 앱으로 주문하면 8,600원입니다. 1,300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요. 버거킹에서 와퍼 세트를 주문하면 매장은 9,200원이고 배달하면 1,600원입니다. 1,400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가맹점주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 호소를 좀 반영한 거기는 한데 이 소비자 가격 저항의 좀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배달비가 요즘에 외식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외식 물가를 집계할 때 배달 매출이 더 많은 가게는 배달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중 가격제도 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전반적으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가상화폐이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이 뭔지 여쭤봤죠. 자, 정답은 3번.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3438님, 9676님, 8413님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념 방과후 목돈연구소 더위 극복 프로젝트 치킨데이에서 준비한 치킨 세트 받으실 세 분입니다. 오이밭에서 아내와 함께 오이 수확하시고 있다고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활짝 웃고 계시는 사진 보내주셔서 저도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5502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일 마치고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모습 보내주셨어요. 문자 보내주셨는데 9273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하시면서 단골 손님과 단둘이 듣고 계신데요. 손님께서는 목소리 칭찬도 해주셨고 5908님께서는 100일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5908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100일을 맞은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 널 기다리는 내 삶의 끝본 것만 같아 어떻게 며칠이면